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오늘 주말도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네, 이 시간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탄핵 심판을 앞둔 집회의 의미와 헌재 판결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이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각각 집회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오늘 집회가 헌재 선고 전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죠? 글쎄요,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13일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니까 헌재에서는 13일 이전에 8인 체제로 마지막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일 아니면 12일에 헌재 판결이 있다고 봤을 때 예. 10일 날 헌재에서 선고를 하면 그러면 마지막 주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오랫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과 태극기가 광장에 모여서 정말 순수한 민주주의였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정치인들이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일정 부분 정치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역 갈등 구도로 갈 그런 직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모습이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혼란성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헌재 판결을 두고 마지막 지금 열리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예. 그리고 요구하는 구호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이 탄핵 찬반 집회를 앞두고 정치권도 역시나 지난주 그리고 그 전과 마찬가지로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집회가 정치권 대권 주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권의 유력 주자들이 계속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왔죠. 그야말로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13일이 됐건 10일이 됐건.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여야 정치인들, 특히 야당 유력 주자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 하는 이런 쪽의 정치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꼭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대선과 관련된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아마 이 지금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않긴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규모가 이제 태극기 집회는 요즘 와서 많이 커졌잖아요. 예. 커지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양쪽에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영 논리로 가고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치인들이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 탄핵 정국 초기에는 정치인들의 자제라는 것이 꼭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워낙 지금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의 구호들도 좀, 특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구호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 어떤 그런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그 본의 아닌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이미 정치인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애초에는 이제 어쨌든 탄핵 그 자체에 대해서 촛불 민심이든 그 반대 집회든 이루어져 왔는데, 예. 이것이 어쨌든 끝나게 되면 바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이념간 대결의 장으로 사실은 약간은 이제 전환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 진영에서의 매우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선거를 목전에 앞둔 이제 그리고 지지층을 넓혀야 하는 대선 주자로서는 그 열성적 지지자들에게 본인을 어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로부터 비토층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이후에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도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최종 변론 전까지는 어쨌든 국민과 지지층이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데 함께 대변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비난받을 것은 아니겠지만, 최종 변론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실 이것이 헌재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압박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질 여지가 있으니까,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이후의 사회 불안과 혼란을 어쨌든 좀 진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좀 표출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집회에 어쨌든
참석하는 것을 다소간 자제하면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인가 신중하고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좀 약간 아쉬운 측면들 이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당과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이분법된 데에서 어느 한편에 쓰면 쉽게 그 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현재 이 탄핵 심판 구도에 있어서 판결 이유가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정치인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국민 통합의 문제를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이쪽 양쪽에서 섰던 사람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 선 세력들이 계속 또 비토를 놓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애초에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광장에는 순수한 시민들이 나와서 뭐 인용하라, 기각하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놓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좀 아쉬웠던 점들도 좀 많았는데 이제 헌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3번 모여서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이제 오늘과 내일은 평의가 안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 정도까지 온 건가요? 그 평의의 그 어떤 단계를 뭐 알 수가 없죠. 완전하게 지금 보안 유지되고 있는 거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새로 점검할 정도니까. 예. 아무튼 그동안 여러 많은 그 이제 참고자 그 진술들이 있었고 또 피의자들의 그 신문 조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 자료를 쭉 이제 헌재가 검토해 왔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죠. 그리고 평이라는 것이 전 뭐 그 헌재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상당히 난상토론하고 이런다고도 그래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어떤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뭐 경론도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 보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평의가 이루어지고 계속 거의 평의를 매일 열 것 같아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휴일 주말이라서 안 열고 매일 열고 이제 평결에 들어가서 평결은 탄핵에 대한 최종 표결이거든요. 예. 판결에 들어가고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인데 아무튼 지금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대개 일반적인 관측은 뭐 인용적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특히 이제 국민들 여론이 엊그저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3일 날 나온 거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은 예.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88%인가 이렇게 제가 봤고 네, 거의 80% 반대가 에 17%인가 18%포인트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탄핵 정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탄핵을 찬성하는 그 여론조사가 좀 압도적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헌재가 이제 인용적으로 기우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는 것인데 역시 뭐 그건 전혀 알 수 없죠. 평결을 해봐야지 하는 것이고 재판관 스스로들도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이니까 결국 뭐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13일이니까 그 이전에 좀 선고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일 정도의 그 선고일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지금 또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대리인단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뭐 헌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헌재 발표, 심판, 선고 시점은 뭐 10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고 시점을 움직이기보다는 판결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그것은 일정 부분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리인단 측에서 절차가 위법하다. 또 증거가 부족하다. 또 심리가 부족하다. 예. 이렇게 몇 가지로 해서 지금 계속 준비 서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고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리인단 층의 입장이고 소추인단 측에서는 이것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파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한데 결국 이것은 헌재에서 판결을 해야 될 것, 재판관들의 판단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결에서 선고가 10일 날 아침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네. 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아까 우리 최창렬 교수님께서 8대 2라고 지금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 비슷하게 판결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8대 2나 7대 3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8명 중에서 3명이나 2명이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으로 네. 보면. 그러면 2명이 기각에 찬성을 하면 인용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이 해서 세 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이것은 기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적인 추이로 간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은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낼까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인용을 하려면 6명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너무 깊숙이 양진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탄핵의 결과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것이 저는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특검팀에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의 11가지 혐의 내용 그리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 이 결과가 탄핵 심판의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아주 뭐 원론적으로 볼 때는 탄핵 심판과 이 특검 형사 재판의 이제 전 단계 특검 수사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이 검찰 수사는 각 여러 피의자들, 여러 의혹들에 대한 사실 판단 여부 그리고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저 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있고 이렇고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유무죄 여부를. 근데 탄핵 심판은 그렇지 않잖아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이 대통령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이른바 대통령의 파면을 위한 하나의 헌법 절차가 지금 헌재 심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심각하게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어쨌든 뭔가의 범죄 혐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범죄 특검의 6일날 수사 발표 그것이 전혀 영향을 안 준다라고 뭐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그런 결과들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그 뭐 원론적으로 전혀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어느 정도 연계가 분명히 돼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리고 각하냐, 뭐 어쨌든 결론이 나게 된다면 지금 이 상태보다도 더 앞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을 좀 그 탄핵 심판 이후에 좀 잘 수습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어쨌든 뭐 진보와 보수 이념적한 대결이 사실은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성향들도 상당히 뚜렷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아우르는 우리 사회에 어떤 원로가 부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혼란 시기에는 사실은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떠나서 국가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어떤 원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정치인들도 호응을 얻고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설득을 당하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는 것이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사실은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대선 주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국민들도 사실은 이러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 대선 주자들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접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선 주자들이 이런 상황에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또 이후에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의 어떤 불만 있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행동에 앞장서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어쨌든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사전에 얘기하게 하고 그것을 어쨌든 약속 있는 확신 있는 확언으로서 예. 할 수 있는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어쨌든 함께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이 대선 주자들이 매우 이제 지지층을 넓히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고 예.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원로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로서 어쨌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이제 희생적 결단, 승복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대선 주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민들도 일정 부분 다른 누군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수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게. 이 국론 분열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론은 과연 무엇인가? 예. 꼭 이런 탄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론의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모든 국민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모든 사회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갈등을 예. 조정하고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최소화하고 저충和타협을 통해서 그 사회의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잖아요. 예. 근데 국론이
분열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국론 분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각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에 합류한 김평호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의 발언이 이건 단순히 탄핵을 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야말로 국론을 분열해 가기 위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한 얘기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네. 국론 분열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국론 분열 그러는데 예. 별로 그렇게 국론 분열 안 됐습니다. 단지 태극기 집회에 저기 나오는 분들하고 저기 이 촛불 집회 나오는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다를 뿐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헌재 재판이 나오면 승복하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정치 과정인 거고 정치고 이래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뒤늦게 합류한 분들이 뭐 피바다가 된다, 뭐 내란이 일어난다 이런 불복의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예. 이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양비론적으로 국론 분열이다 얘기하면은 전 이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든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전 태극기 집회 나오는 분들도 생각이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 아까 우리 장 교수님 8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2가 적다 하더라도 소수도 보호돼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근데 이거를 완전히 지나치게 국민들의 갈등을 증폭하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렇게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들은 정말 그런 행동들은 그 대리인단들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 제가 반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예. 예. 저도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로서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어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등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일어났습니까? 부패 스캔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저는 뇌물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헌재 인용이나 기각이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특권들이 거의 다 구속되고 형이나 동생, 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온 것이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맞지 않는 지금 87년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진 그 시점 이후에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가 방기하고 시민에서 광장에서 촛불이라든가 태극기 이런 순수한 국민들의 마음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정치인들이 보였는데 결국은 개헌으로 제도적인 어떤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으로 앞으로 이 국론 분열을 해결할 수밖에 없지. 네. 똑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또 나오면 예. 또 어떤 또 부패 스캔들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예. 자, 이 시국을 뭐 국민들과 그리고 정치권들이 합심을 해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텐데 이제 정당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첫 합동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뭐 평가는 생산성 있는 정책 토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흥행 측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이제 탄핵 결정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이게 토론회를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지에 대한 이제 비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제1야당인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들도 많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주목을 이제 받았던 것인데 원래는 라디오에서 이제 토론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이런 소셜 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라디오에서 진행됐지만 그것을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이제 화면으로도 온라인으로 이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쨌든 관심도가 높았고 그것이 이제 2차 보도로 이어진다 보니까 사실은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관심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TV 토론을 보면은 이른바 인터뷰식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인터뷰식 토론회라는 것은 어쨌든 진행자가 후보에 대해서 단순히 질문 하나 던지고 그 답변이 어쨌든 정답이든 아니면 논란이 있든 추가 질문 같은 것도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거나 다음 후보 넘어가면서 수박 겉핥기식의 이제 토론회였다라고 하면서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매우 미진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제의 어쨌든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후보들 간의 상호 집중 토론들이 많이 있어서 이른바 이제 사드라든가 또는 이제 개헌과 관련한 논의들을 그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누가 입장이 더 우월한지 또는 누가 입장이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여실하게 대중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점에서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토론회들이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짐을 좀 보여줬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어쨌든 이 상황에서
후보들의 어쨌든 사드와 개헌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새롭게 어떤 평가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흥행에도 이것이 이제 높이 어쨌든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삼아야 할 텐데 어떻게 좀 기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두 분의 싸움은 2등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2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연정론이나 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안보 60대 이상의 어르신, 호남, 충청. 근데 선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선한 그 발언을 해가지고 호남에서 지지율이 완전히 빠져버리지 예.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휘청거리는 모습이고, 예, 회복이 안 되고 그 여파를 틈새를 끼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명성입니다. 훨씬 문재인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선명성이 강한 집토끼를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해서 2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졌다. 두 분 중에서 한 명이 50%를 문재인 전 대표가 50%를 얻지 못하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결선 투표에 가기 때문에 2위 싸움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과연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두 분 간의 2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보면 이제 만약에 1대1 문재인 전 대표랑 어떤 1대1을 토론회였다고 한다면 어떤 후보가 이제 부각들이 상당히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텐데, 문재인 전 대표 이제 1위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2, 3위 주자들 또 최선 고양시장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 한 명이 아주 크게 부각되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인 측면이 이제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야권 지지자들을 사실 대상으로 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일단은 선명성과 개혁성 또는 진보적 색채를 뚜렷이 부각하는 인물이 다소 이제 토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양쪽 후보들을 공세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프리미엄을 좀 다소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지지율은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토론회에서의 가장 이제 유리한 효과를 얻는 인물은 안희정 지사보다도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 어떤 야권 지지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 기회로 이 토론회를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이 사드 문제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2시간 동안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고 했는데, 이 중국의 현재 보복성 경제 압박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대응책을 지금 정부가 전혀 못 내놓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드 얘기가 나올 때 보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중국의 보복 얘기는 이미 이제 예견됐던 부분들이었고, 중국이 또 그런 식으로 사실 협박 아닌 협박도 했었죠,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중국이 지금 시비를 걸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아마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어떤 중국의 어떤 패권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이 사드를 가지고 상당히 트집을 잡는 거죠. 명분을 이제 찾는 건데, 우리 국내에서 이 사드를 둘러싼 뭐 여야 정치인들 간의 논쟁이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자들끼리 현재 정부가 이 부분을 무조건 중국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중국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중국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외교부의 노력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너무나 지금 뭐 무력합니다. 지금 그냥 중국 비판하기에만 바빠요. 비판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비판 예. 지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경제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중국을 설득시키고, 뭐 사드를 당장 배치를 안 한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노력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최근에 여러 가지 대선 전국, 뭐 탄핵 전국에 맞물려가지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